비트겐슈타인 철학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럴까요? 비트겐슈타인은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이 비트겐슈타인의 정기와 후기 철학, 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정기의 철학과 후기의 철학을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정기에는 일방적인 논리를 전개했다라는 거예요. 논리 철학 논거라는 책을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적으로 개진을 했죠. 그런데 후기에 가서는 철학적 탐구에서는 어떻게 책을 저술했냐면 일방적이지 않았고 내적인 대화 형식으로 책을 저술했죠. 그러면서 전반기에는 굉장히 이론적이었지만 후기의 철학에서는 실천적인 언어 철학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확장되어져 가는 개념,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이론적인 언어 철학의 고찰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다양하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자기의 이론적인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말한 이론이 뭐죠? 그림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림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철학이 형이상학을 말하려고 하지만 그 형이상학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자연과학자들 그 사물 자체를 밝히려고 하지만 그것을 밝혀낼 수는 없다.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현상계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비트겐슈타인도 형이상학, 그리고 어떠한 사물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명제, 하나의 사물에 대한 명제를 가지고 그것을 상황과 맥락 속에서 기술할 때 사실세계를 재현할 수 있다, 사실세계를 그려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언어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언어의 한계는 세계 이해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사물이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태, 즉 맥락적 진술을 통해 사물을 묘사할 때 진정한 사실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한 게 이런 거죠. 자, 여기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제가 갈매기에게 마른 멸치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 옆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날아와서 그 아이와 저 사이에서 멸치를 잡아채 가려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림을 사태, 맥락적 진술로 묘사하면 이 그림 속 사실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정기에서 말한 그림 이론이죠. 이렇게 언어는 세상을 다루는 하나의 도구와 같고, 마치 그림을 그리듯 언어는 이렇게 어떠한 세계를 그려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언어 모사설 혹은 그림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기에는 이제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이렇게 언어가 어떤 것을 지시하고 기술하고 한 가지를 말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죠. 언어는 하나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기 철학에서는 언어의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후기에서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명제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놀이를 하면서 언어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된다. 후기에서는 언어 놀이를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다양한 언어 놀이를 통해서 배우듯이 우리도 언어 게임을 통해서 언어를 확장해가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리고 전반기에는 어떤 지시적인 설명, 명명이 언어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언어는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언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언어는 놀이를 통해서 말하고 활동하고 삶의 형태임을 자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지 그림 이론이 아니라 언어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언어 확장을 논하기 위해서 언어 게임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언어 용도 이론이고 또 한 가지는 가족 유사성이죠. 그러면 본질을 추구했던 이 본질주의를 내려놓고 이제 맥락주의,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 용도가 있다, 그리고 가족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언어는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성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면 언어 용도 이론이라는 걸 설명해 보죠. 언어 용도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상황 가운데서 그 의미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전기 철학대는 라떼는 그냥 커피 라떼를 말하는 거예요. 한 단어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기에서 라떼는 커피도 말하지만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은 커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말이야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난 이 정도는 했어. 뭐 이런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다양함을 이야기한 것이죠. 다른 예를 들면 뻥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전엔 뻥튀기 기계를 열기 전에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뻥이요 라고 외치고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 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뻥이요 그러면 야 이거 거짓말이었어 이런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맥락 상황 속에서 의미는 다양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언어의 뜻은 바로 그 언어가 쓰이는 문맥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의미가 아니라 다양하다. 언어의 개방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또 하나는 가족 유사성이에요. 이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가족 유사성을 오해하거나 잘못 설명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가족 유사성이란 이런 거예요. 오바마 가족 사진 한번 보시죠. 오바마 가족 어때요? 아빠와 딸이 완전 똑같나요? 똑같지 않죠. 입은 근데 닮았죠. 오바마 아내와 딸도 완전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코는 어느 정도 닮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이죠. 왜 그럴까요? 다양성이 있지만 거기에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언어, 가족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언어는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본질이 있다고 믿었어요. 철학자들도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을 파헤치자. 그래서 정의는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본질을 찾으라고 얘기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본질은 없는데.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볼 때는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어는 본질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각각의 규칙에 따라서 유사한 면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확장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 아시죠? 거기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아시죠? 네. 술래가 볼 때 움직이면 안 되죠. 안 볼 때 움직이는 그런 규칙이 있죠. 자, 오징어 게임에 줄다리기 게임이 있죠.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줄다리 게임. 근데 그 규칙은 어때요? 서로 잡아당겨서 자기 쪽으로 사람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혹은 줄다리기 게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본질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게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놀이도 그렇습니다. 제기차기 놀이, 술래잡기 놀이, 공기놀이. 저희 딸은 어렸을 때 공기놀이 할 때 바보 공기놀이를 처음에 막 했는데요. 어쨌든 근데 놀인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본질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놀이라고 얘기하죠. 겹치고 중첩되는 유사성 가운데 놀이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놀이고 저것도 놀이고 왜 그럴까요? 가족 유사성. 그러니까 본질은 없는데 다양성 속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기 철학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본질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찾으려고 폐쇄적으로 봤죠. 그렇죠? 그런데 후기 철학에는 언어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언어는 개방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확장되어지죠. 그리고 다양성을 가지면서 다변화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과거 철학은 어떤 본질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본질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질이 있는 것처럼 질문하지 말고 사람들을 헛소리로 몰아가지 말고 제대로 된 철학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뒤덮고 있는 구름 전체는 한 방울의 언어 이론으로 응축된다. 그러면서 철학을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이 추구한 것은 언어가 단일적이 아니라 폐쇄적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뻗어나간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들레즈가 리조움을 말하면서 땅 밑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뻗어가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비트겐슈타인도 바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언어의 다양성을 가지고 언어는 어떠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저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개방성을 가지고서 섬 위의 실처럼 서로 연결되면서 뻗어가는 것, 그런 것처럼 언어도 무엇입니까? 언어도 계속해서 뻗어나간다. 다양성 가운데 뻗어나간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때로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고대 철학자들이 말한 일자 개념, 본질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죠. 본질이 없으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언어는 다변화를 가질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원적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대로 설명을 했나요? 네. 잘못 설명해서 더 다양하게 다변화적인 철학을 펼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한 채널만 구독해 주시지 말고
다양성을 가지고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다른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가시고 그런 가운데서 다양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뻗어나가면 좋겠습니다. Liftoff of the Delta rocket carrying GLAST, a gamma ray telescope. 네.